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어제가 바로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5월 22일은 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이 특히나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은 그런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시죠? 로즈앤이온 박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이 22일이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그렇고 원장님네도 어제 부부의 날이었던 걸 몰랐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잘 챙기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로서 뭔가 그럼요.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둘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갱년기인 그 여성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미를 급격하게 이게 부여해 봤는데요. 네. 왠지 네. 네, 갑자기 급조한 느낌이 급조한 났나요? 느낌이. 어제 있었던 부부의 네, 날과 어제 부부의 그거를 날과 여기 붙여서 진짜 머리 한번, 좋으세요.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남성분들이라면은 갱년기의 여성이 사춘기 못지않아 무섭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갱년기 주제를 할 때마다 좀 채팅 보드를 통해 좀 체감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갱년기 보통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네. 저희가 제가 생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폐경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본인도 이미 나이가 40 후반이고 50 초반이니까 아, 이쯤 되면은 우리 엄마 때도 폐경을 했고 네. 내 주변 사람들도 폐경을 하니 폐경 이련이 하고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이제 FSH라고 하는 수치를 재거든요. 네. 그게 40 이상이면 생리가 나오더라도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고 20 이상만 돼도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FSH 수치가 40 이상이면 폐경입니다. 이렇게 완경이 되셨어요 하고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놀라세요. 그러니까는 예상은 했지만 내가 정말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완경 폐경이라는 느낌이 곧 이렇게 늙는다, 할머니가 된다라는 것과 좀 관련된 이야기라서 되게 네. 좀 당황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 거는 약간 좀 다르다. 그러니까는 내가 폐경이니까 나 이제 늙기 시작하네 하고 네. 모든 걸 그냥 놔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사냐에 따라서 늙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나이가 오히려 뭐 30대, 40대인데도 나보다 몸나이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 네.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니까 네. 정말 관리 잘 하신 분들은 한 60세 정도 되셔도 한 50대 초반, 40대 중후반으로도 보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제목만 들어도 느리게 나이 드는 여성들의 비밀 습관 보시고 혹하시고 저처럼 뭐지? 하시면서 궁금하실 텐데요.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어제부터 처음으로 이 GX 수업을 갔는데 와, 저는 이 요가 하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제 앞에 한 60대이신 것 같은데 너무 늘씬하시고 저보다 더 몸매가 탄탄하신 걸 보면서 아, 오늘의 주제가 맞다. 이게 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좀 체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의 또 비밀 습관을 또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조금 어떤 책을 좀 참고하셔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책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책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독일 분이신데 50세까지는 영화 배우를 하셨어요. 와.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하시다가 네. 그 후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신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시고 네. 지금은 92세시거든요. 근데 의사로
진짜 지금까지 멋지네요. 활동을 하시고 방송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이분한테는 50이 시작이었던 거죠. 시작인 나이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로 또 40년째 살아가고 계시는 네. 거죠. 92세. 지금 약간 그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저는 네. 내가 50대까지 아나운서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와, 90세신데도 40년의 의사 경력을 갖고 계셨다고도 생각을 전환하니까 그렇죠. 이 갱년기 시기가 거의 40대 중후반에서 50대에 찾아온다면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봄으로 삼아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애도 좀 크고 네. 그다음 나만의 시간도 있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단 금전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북클럽을 했을 때 제 나이 또래 또는 저보다 약간 한두 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내 인생에서 제일 아쉬운 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행복했고 좋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거를 하나 이루지 못한 게 나 그거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 나이. 이제 대학 가면 되고 네. 의사도 뭐 50부터 시작하는데 카페를 하고 싶다거나 자신이 뭐 요가 강사를 하고 싶다거나 새로운 꿈이 있을 때 이제 시작하면 한 10년 지나면 보통 프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분야에서. 네. 그래봤자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한창 나이죠.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리의 비결을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오늘 또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하시면서 산나물님, 동백나무님, 바다사나이님, 행복의 최고님 들어오셨고 나무리보자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사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바구스님은 운동이 답인가요? 라고 슬쩍 여쭤봐 주셨는데 맞습니다. 미리 정답을 공개하네요. 네, 소나무님은 원장님은 어떤 운동하세요? 요즘은 달리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딱 터지면서 달리기가 유행을 시작했고 요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전거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PT를 받고요. 네. 그다음 또 나머지 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요가 수업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한 5km 정도 뛰어요. 집이 수목원 근처여가지고 네. 날씨 좋으면 이제 수목원 근처를 뜁니다. 와, 근데 거의 그렇게 따지면 합치면 한 주 5일은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우리 배부른 개구르님은 안녕하세요. 제주 날씨는 어떤가요? 놀러 가고 싶어요. 오늘 날씨는요. 약간 제가 아까 친구랑 얘기하면서 딱 계속 이 날씨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너무 덥지도 않고 뭔가 좀 따뜻하면서 서늘하면서 그래서 나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얼굴도 안 타면서 네. 좋은 날씨. 맞아요. 너무 화창하진 않지만 바닷속 들어가긴 조금 춥지만 그래도 뭔가 습기를 걸으시기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와, 많이 운동하시네요. 그리고 숙자 김님도 영양제도 도움이 될까요? 하셨네요. 네, 어느 정도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곧 그 영양제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느리게 나이 드는 여성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이 로즈앤의 블로그 칼럼을 보셨다면 살짝의 스포를 아셨을 텐데 총 5가지로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하기도 하고 네.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노화를 감소시키는 것, 아직까지 항노화, 그것에 대응할 만한 항노화제나 아니면 뭐 그런 약들은 네. 없어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땀을 흘릴 정도, 헉헉댈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운동도 나이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또 체질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체질이 이제 좀 많이 비만이신 분이시고 네. 나이대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폐경기에 거의 다가왔으면 근력 운동으로 좀 더 바꿔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유산소 운동만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 젊을 때 운동 많이 하시고 이제 비건이시고 또 소식하시고 하시면서 젊을 때는 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폐경을 하시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 감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하던 습관에서 좀 바꿔서 근력 운동, 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맨날 이제 등산, 한라산 정상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그거를 근력 운동으로 바꾸셔서 근력을 조금 키우는 운동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근테크 하잖아요. 맞아요. 네, 1kg의 근력이 1,000,000원의 가치다 이러면서 네. 막 헬스장에도 근테크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대요. 진짜로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근력이 결국 감소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를 채용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써야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1인당 보통 이제 간병사 비용을 뭐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1kg의 근육을 지금 찌어 놓으면 그 돈이 얼만큼 세이브가 된다. 우와. 계산을 했을 때 그 1kg의 근력의 양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내 몸을 또 건강하게 챙기면서 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있나 싶어요. 사실 아무리 주식 투자한다 해도 이 1,000만 원과 적금으로는 정말 엄두가 안 내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큰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건강해서 내 병원비 아이들이 가게 문 안 닫고 나를 돌봐주러 오지 않게 하는 게 결국은 그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 하는 이유가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 그 밑에 꼭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즐기다가 죽을래요. 네, 저는 소확행만 누리다가 저는 그냥 뭐 이불밖은 위험해요.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와닿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돈의 비유를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불 밖은 네. 위험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면 벌떡 이렇게 네. 일어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를 보면 친절한 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 네. 이런 것까지 올라오니까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다. 그냥 핑계를 댈 수 없다. 요즘 네.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블로그 칼럼을 보니까 네. 어떤 환자분께서 또 네. 일상 속에서 운동하는 걸 보고 네. 또 감명을 받으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은 본인은 그냥 특별한 운동을 안 하시는데 네. 집안에서 만보를 그냥 걸으신대요. 집안에서. 네, 그래서 와. 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운동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거 엄청 쉬워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가 돈을 주고 PT를 받거나 할 때 뭔가 특별한 걸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초 체력이 아주 좋지 않고 막 근력이 되게 많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아령 2kg짜리 드는 거나 PT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데 맞아요.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만보기를 사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애플워치도 잘 되어 있지만 만보기를 사서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집안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다가 또 집안에 할 게 있으면은 또 청소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면 만보 금방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조금만 네. 조금만 근력 운동을 한다면 제자리에서 스쿼트? 까치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작은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너무 크게 시작을 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하려고 한대요. 모든 일들이 그렇대요. 근데 뇌를 잠깐 속여가지고 네. 아니야 나 운동하는 거 아니고 잠깐 잠깐이니까 걷는 드는 거야. 거야. 잠깐 걷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양치질하면서 스쿼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맞아, 저렇게 하면 되지 하다가 저렇게까지 하지만 뇌를 속여야겠네요. 네. 네. 우리 이씨 집안님은 아이 데리고 놀이터 다니면 저의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 공감이죠. 지금 피디님이 끄덕끄덕 2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터 나갔다 하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희한하게 아기가 등원만 하면 갑자기 또 재밌어서요. 이거는 정말 팩트.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힘든 부분 맞습니다. 우리 충북 사람님도 선생님 스쿼트 혹은 계단 오르기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갱년기고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고, 오히려 계단 오르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근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잘 먹지 않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한다면 근육이 오히려 더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같은 게 낫고, 내가 좀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나이가 폐경 이후 여성이라도 좀 몸이 많이 비만이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정도다라고 하면은 계단 오르기 운동을 천천히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간병이로이님이 운동해야 하는데 점점 쉽지가 않네요. 알지만 이게 운동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은 뇌가 스트레스를 딱 긴장해가지고 못하게 한대요. 실제로 우리 뇌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제자리에서 올랐다 내렸다, 발 뒤꿈치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해보는 거. 우리 간병이오르님 얼른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해우르님 알지만 못한 내 자신 완전 공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헬스장 가는 것만으로도 90% 성공.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막 PT를 끊으면서 나 오늘 무조건 PT 가야 돼 하는 순간 너무 갑자기 가지 않을 이유가 100만 가지가 생기잖아요. 뭐 날씨가 갑자기 흐리네 등등등 막 날씨 약속을 잡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을 일단은 아기 등원시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헬스장에 저를 갖다 놔요. 그러면 기름값이 아까워서 올라간 다음에 남들이 또 하는 걸 보면 좋은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세요 님의 말씀처럼 나를 속이고 그 위치에 좀 나를 데려 놓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굶어서 하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운전면허 없이 다니다가 면허 취득하고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 좀 근력이 빠지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운동은 내일부터 수영을 추천합니다. 그 수영이 관절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요. 이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와 유산소가 같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폐경 이후에 한 5, 60대쯤에 운동 안 하시고 하면서 갑자기 관절 마디가 쑤셔요. 관절이 아파요 같은 증상으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때 너무 쑤셔서 잠이 안 와요. 관절이 쑤셔요. 그런 분들은 우선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서서 지탱하는 그런 뭐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보다는 수영을 먼저 권합니다. 그 수영을 하시면서 근력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 후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네, 수영도 굉장히 좋고 정형외과 방송할 때도 뭔가 운동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수중 걷기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영도 힘드시면 목욕탕을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 찬물에서 이렇게 걷는 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나긋나긋 힐링되는 방송입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뭔가 수다방이 열린 것 같아요. 비밀 없는 수다방이 지금 진행되는 기분이라 저희도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좀 운동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골다공증 예방이네요. 네. 사실 이제 이 골다공증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그 근감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칼슘제랑 비타민제만 먹어서는 기저에 그 뼈가 이제 골감소증이 시작이 되시거나 뼈가 이렇게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빠져나가는 걸 잘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몸매는 이렇게 뼈가 약하고 또 커피 좋아하고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근력이 많이 붙은 그런 몸매는 아닌 이런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체형에서는 그냥
그냥 놔두면은 폐경 이후에는 거의 골감초증과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렇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주 잘 먹더라도, 운동을 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르몬 그 치료를 폐경을 하고 나면 하는 거를 웬만하면 권유를 드립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유방암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유방암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관리해서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뼈와 근육을 좀 더 잘 유지를 시켜주는데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햇볕을 잘 쬐는 거, 그리고 칼슘이 있는 칼슘제를 복용하거나 칼슘이 많은 성분들을 먹는 거, 물론 그리고 달고 짠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식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비타민 D와 칼슘을 좀 복용하면서 또 근력 운동도 게을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골다공증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네네. 되게 먼 일 같이 느껴지는데 이 뼈가 약해지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폐경이 되고 나면 그냥 선풍기 같은 거를 옮기다가도 이렇게 그 뼈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잠깐 보통 때 이렇게 걷다가 잠깐 미끄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 젊고 근육이 탄탄하다면 잘 받쳐줬을 것이 확 넘어지면서 이제 요 고관절이 만약에 금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침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뼈가 안 붙으면 침상 생활 하기 시작해서 걷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게 그죠,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 골감초증은 되기 전에 네.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방암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해서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호르몬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과 칼슘과 비타민제, 비타민 D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이렇게 운동량이 많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낙상 사고처럼 떨어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못 걸으셔서 침상 생활로 이어지다 보니까 근육이 정말 빠르게 맞아요.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뼈가 이제 약해지시는 분들은 한 50, 60이 됐을 때 의자에서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도 뼈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발목에 금이. 그 정도로 뼈가 금이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가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렇게 나는 운동도 많이 했고 건강한 체력이라서 괜찮을 거야 했던 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근육이 감소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특히 유산소 운동 많이 하셔서 근육이 같이 없어지는 분들, 단백질 섭취가 줄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마시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뼈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만약에 이제 수면 장애까지 있으시면 한 일주일에 한두 잔으로 좀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항상 같이 짝꿍처럼 나오는 단어인데 네. 21년 기준 기사를 봤더니 하루에 한국인 야채 섭취량이 권장되는 게 500g인데 이를 지키는 사람이 25.5%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야채도 좀 잘 먹고 더 신경을 많이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 나왔지만 반드시 낙상을 피하기가 세 번째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골다공증하고 연결되는데 특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나이가 젊을 땐 미끄러져도 근력이 딱 받쳐주니까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다리 찢기를 해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슬리퍼 집에 어머니들 계시면 혼자 계시거나 하실 때 그 슬리퍼를 미끄럽지 않은 걸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목욕탕의 뽁뽁이 같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간이나 손잡이 같은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걸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나긋나긋 힐링되는 방송 이후에 이씨 집안님이 아이랑 나 잡아봐라 하면서 경찰과 도둑놀이 자주 하시는데 이 또한 어쩌면 일상 속에서의 운동이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체력이 유하죠. 네. 늙어가는 게 슬프네요 하셨고요. 산부인과 검진은 몇 세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부터는 산부인과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20세쯤에 한 번쯤 검진을 해보시고요. 그 후에도 이제 성관계가 계속 없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고, 자궁 경부암 검사는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네. 자, 그리고 이씨 집안님은 제가 대학생 때 선배 만나는 게 무서워서 학생 식당을 안 가고 밥보다 빵만 먹던 습관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남편이 그렇게 빵만 먹다 보면 나이 들어서 힘들 거라고 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계속 단 거, 빵, 이런 걸 먹다 보면은 자꾸 거짓 배고픔에 더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요즘은 근데 젊은 분들도 이 당 관리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속 노화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빵이라든지 초콜릿, 과자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정제된 당으로 만든 정제당으로 만든 음식들인데, 그것들은 인슐린을 갑자기 확 몸에서 분비하게 해요. 당이, 그런 정제당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럼 그 인슐린이 몸에서 염증 같은 것도 일으키게 되고, 또한 그 인슐린이 이제 확 높아졌다 보니까 갑자기 저혈당이 오면서 극도의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되고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라탕과 탕후루의 시대 맞죠? 네. 오죽하면 노래가 나 탕탕 후루후루 후루루루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고 넘어지면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네, 이거는 네. 이렇게 넘어지신 부모님을 한번 챙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네, 술을 끊어야 하는데 못 끊겠어요. 술 때문에 더 늙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방송이라 좋습니다. 과체중이 행복은 하다. 맞아요. 행복은 하죠. 먹는 재미마저 없으면 너무 아쉽죠.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계신데 낙상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네 번째가 면역력을 높이고 예방접종 맡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좀 높이는 거는 우선 기본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비타민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 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잘 섭취하시는 것들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 고령군이 되면은 독감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산모분들 같은 경우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그리고 또 그 MMR 접종을 보통 10년 주기만으로 이렇게 부스터를 하는데, 네. 그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꼭 맞으시길 추천드리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라오는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쪽으로, 피부 라인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후유증도 심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했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마취통증학과 방송 때 이 대상포진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엄마한테 맞았냐, 빨리 맞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대상포진 그 주사랑 그리고 60세 이상이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네. 또 파상풍도 있네요. 네, 그렇죠. 파상풍. 그게 네. 이제 10년마다 우리도 맞았는데요. 그게 효과가 보통 10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이 드시면 또 한 번씩 더 맞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대상포진이 노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통증이나 이런 것에 좀 예민한데 그 노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근육이 좀 아팠으니까 원래 네. 좀 쑤시던 데가 오늘 조금 더 쑤시나 비 오려고 좀 더 쑤시나 네네네네. 하시면서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먼저 가보시는 거죠. 원래 쑤시던 데가 또 쑤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좀 어디가 좀 많이 쑤시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병원을 한번 생각보다 이 통증의 둔감도가 떨어져서 상태가 심할 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이 될수록. 그래서 뭐 맹장염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한 젊은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엄청 통증에 민감해서 빨리 병원을 가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에 둔감해지면서 그게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하세요님께서 선생님 생리전 증후군에 PMS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 네. 이 생리전 증후군이 생각보다 라이프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저도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전 증후군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약들을 다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피임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세로토닌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먹어서 라이프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전 증후군이 훨씬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생리전 증후군은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면서 생리 전에 생기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 수치가 같이 떨어지면서 네. 생기는 건데 생리 전 증후군 있을 때만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이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는 약, 우리가 항우울제라고도 하거든요. SSRI라는 약을 같이 드시면 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약보다는 뭔가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요즘 뭐 이노시톨이라든지 생리전 증후군에 좋은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어요. 드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네. 아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내가 적극적인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맞아요. 운동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운동하면 안 돼. 이렇게는 말 안 하죠. 그것처럼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장기간 복용하는 약들, 우리가 호르몬 약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용으로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무서운 약들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처럼 꾸준히 먹어야지 오히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 번 먹으면 내가 끊고 싶으면 운동처럼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데 운동하다가 안 하면 몸이 원래대로 나빠지는 것처럼 네네. 몸이 원래대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게 더 유리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네. 자, 나무를 보자님은 노화 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제 노화 방지할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즘 이렇게 양을 좀 작게 먹는 소식, 네. 소식이 이제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소식을 한다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안 돼요. 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은 유지를 하시거나 오히려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끼니마다 달걀 2개씩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은 그게 하루에 6개 정도의 달걀인데 그렇게 이제 달걀을 많이 먹으면 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른자는 좀 마지막에 2개는 빼고 드신다던가. 그런데 네. 내가 맨날 달걀만 먹기가 힘들면 달걀 2개 정도의 단백질을 끼니마다 챙겨 드셔야 돼요. 달걀 2개면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닭가슴살이라든지 손바닥만한 돼지고기, 소고기, 네. 생선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항상 끼니마다 챙겨 드셔야지 그 근육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걸 먹으면 근육이 그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노화에서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그 당입니다. 당. 예, 정제당. 그러니까 정제당입니다. 그래서 그 빵이라든지 초콜릿, 과자 같이 정제당 아니면 흰 밀가루, 네네. 흰 설탕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인슐린을 갑자기 많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켜서 노화를 굉장히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대신에 통밀로 된 음식들, 그 다음에 같은 당이라도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단맛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주시고 또 이제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로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리전에 괜히 짜증을 내는 것도 생리전 증후군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도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비욘드를 보시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님은 약은 좀 선용할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막 먹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 약을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네.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뭐 멀티비타민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좋은 음식을 아이한테만 먹이고 저는 안 먹는 것 같네요. 내가 먹는 게 어디예요? 지금 그 말 하려 했어요. 저희는 지금 온 집안이 다 그냥. 네. 제주대학교 축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안 아니요. 다녀오셨죠? 네. 네. 거기 가면 이제 길거리 음식들 지나칠 수 없잖아요. 네. 이 두 사라기가 회오리 감자를 가리키는 걸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잘못 키우고 있구나. 당연한 네. 거죠. 잘 키우고 계시는 그런가요? 거죠. 그럼요. 회오리 감자를 벌써 알다니 하면서 결국 터키 아이스크림을 한 모금 먹으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좋은 음식을 아이는 잘 먹고 있다니 저보단 나으신 것 같아요. 배부른 개구리님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단순히 걷기만 해도 엄청 몸이 가벼워져요. 맞습니다. 좀 이게 너무 과식을 하기보다 좀 쉬워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배고픈 개구리셔야 되는데 네. 배부른 개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으로 배부르신 건가? 네, 이렇게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키고 계시는 습관들도 알려주셔서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호르몬,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호르몬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약입니다. 네. 근데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02년도에 한 20년 전이죠. 2002년도 WHI라고 하는 곳에 휘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약을 계속 먹이는 군과 먹지 네. 않는 군을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런데 되게 먹으니까 좋다라는 설들이 계속 나오다가 이 연구에서 호르몬을 계속 먹인 군한테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그런 이제 보고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중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의사들도 이제 호르몬을 다 중단을 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교과서에도 이렇게 등재가 되고 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그걸 뒤집지는 못하거든요. 먹은 군에서 확실히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건 맞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실험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돼. 우선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 자체가 나이가 너무 많았어. 유방암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더 많았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좀 우리가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요즘은 이제 뭐든 산부인과 학회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한번 그렇게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하는 게 좋아. 호르몬 치료가 훨씬 유리한 게 많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쓸 때
저울질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감소되고 뼈가 부러지고 그다음 노화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오래 사느니 그거를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계속 검진 잘 하면서 그거를 벌써 60, 50이면은 폐경인데 네. 앞으로 살 날이 50년인데 그때 최소한 70, 80일 때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여행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호르몬 약을 먹는 게 훨씬 나아. 그게 국가적으로도 돈 드는 것도 훨씬 적어라는 게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 약을 먹지 않으면 유방암에 걸릴 그러니까 호르몬 약을 먹었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스크린 검사를 계속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또 대신에 내가 뭐 유방암 환자라거나 아니면 호르몬을 쓰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진보적이신 분들은 유방암 환자라도 환자에 따라서는 호르몬 치료를 좀 해볼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유방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면 대체 요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뭔가 호르몬 치료하면은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내 삶의 퀄리티, 앞으로의 남은 50대를 또 잘 보내고 싶다면 또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갱년기 들기 시작하면 이제 태반 주사 이런 거 많이 맞으시고 또 뭐 석류라든지 뭐 이런 여성에 좋다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 섞여 있는 영양 보조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요. 그런 걸 먹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또 그런 에스트로겐들은 이렇게 좀 용량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날 먹은 건 용량이 좀 높고 어떤 걸 먹은 건 용량이 좀 적고 하면서 에스트로겐으로 자궁 내막이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면서 살짝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질출혈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었는데 질출혈이 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질출혈이 있으면 괜히 또 필요 없는 조직 검사라든지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호르몬 약을 그냥 드세요. 그렇게 증상이 심하시면 막 얼굴 붉어지고 식은땀 나고 여러 가지 관절도 아프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 분들이 호르몬 약은 되게 싸요. 보험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좋다고 하는 약들은 좀 비싸거든요. 그럼 비싼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약을 국민들한테 보험이 되게 주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건강하고 우리도 그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가장 적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막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고른 약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들은 제조하는데도 정말 뭐 요즘은 1조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천억의 돈이 들고 수십 년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테스트를 마친 약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데는 이미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된 약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스크린 검사를 하고 당신 먹어도 됩니다라고 합격을 한 경우는 좀 저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폐경을 하면 호르몬 치료를 할 생각이고요. 자, 이 시간 박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제 방송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른숲님께서 난소영양제 이노시툴은
어떤 사람이 먹나요? 이제 보통 이제 배란이 잘 안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그런 배란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이 드시면 좀 좋은 영양제입니다. 네. 이현주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폐경이 된 여성입니다. 작년에 뇌동맥류 수술을 해서 호르몬 치료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열감이 심해서 이 호르몬 치료를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우선 클리마토플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호르몬제가는 아닌데 생약으로 됐는데 전문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약들의 처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시집안님이 호르몬 약이 혹시 정신과 약이랑 좀 비슷한가요? 달라요. 호르몬 약은 우리 몸에서 있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약입니다. 네. 엔젤님은 좋은 치료의 대체요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 질 건조증이 있다고 하면은 국소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쓴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해준다던가 또는 아까 얘기 드린 클리마토플란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좀 더 복용을 해본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푸른바다님은 그러면은 몇 세까지 이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 될까요? 기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70이든 80이든 원래 드셨던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되는데 이게 스타트하는 나이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폐경하고 5년에서 6년 안에 먹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에 먹으면 뇌졸중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폐경을 진단받고 좀 고민을 하시다가 최소한 한 3, 4년 안에는 내가 먹겠다 안 먹겠다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스터디맘님께서는 호르몬제 복용 후에 살이 점점 찌는데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이 최고님은 50세 여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특별히 있진 않는데요. 꼭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호르몬 치료하면 되지. 네. 근데 노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보통 한 70 정도 됐을 때 강한 운동을 하기가 힘들고 80 정도 되면은 거의 여행할 때 기저귀 같은 걸 좀 차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나이 70, 80일 때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이렇게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로즈앤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느리게 나이 든 여성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유진님의 질문까지만 한번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생리량이 감소한 뒤로 생식기가 심하게 건조해졌는데요. 이런 경우 딱히 치료법이 없나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이분은 그 건조증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전정부염이라든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건조하게 느끼고 성교통이 있지만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질레이저 같은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실금도 호르몬과 관련이 있나요? 요실금은 이제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는 그런 복압성 요실금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노화가 되면 골반저근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그런 이제 또 아기를 많이 낳는 것들 이런 증상들이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귀중한 오후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질문도 나누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천천히 나이를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오늘 책을 추천해 주신 그 저자분처럼 50대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뒤 40년간의 경력을 쌓아오신 이분의 책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5가지의 핵심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 마인드셋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더 넘어갈 텐데 천천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